이곳에서 평생을 살았어요. 당신들 같으면 떠날 수 있어요? 미국 역사상 최대 산불로 엄청난 피해를 입히며 수많은 사람들의 터전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의 도움으로 산불 피해자들은 한 줄기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곳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CNN 기자 미셸입니다. 얼마 전 산불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부터 제 마음은 무척이나 분주했습니다. CNN 뉴욕 본사에서 기자로 근무하면서 산불과 관련된 뉴스가 실시간으로 쏟아졌고 이를 취재하고 보도하는 업무로 정신이 없었지요. 매일같이 들어오는 새로운 정보와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기자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큰 사건이 일어난 건 처음이었어요. 물론 크고 작은 사건들을 취재하면서 많은 일들을 겪어왔지만 이번 산불은 그 규모와 영향력에서부터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단순히 뉴스로 전달해야 할 사건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명과 삶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제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 것은 부모님이었습니다. 부모님은 현재 LA 카운티에 살고 계셨고 산불이 발생한 지역과 아주 가까운 곳에 계셨거든요. 뉴스를 통해 산불이 얼마나 빠르게 번지고 있는지 알게 될수록 제 걱정은 커져만 갔습니다. 처음 불길이 번지기 시작할 때부터 부모님께 전화를 드려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 지금 산불이 생각보다 심각해요. 집에 계시는 건 위험할 수 있어요. 대피소로 가세요. 저는 진심으로 부모님을 설득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어요. 우리 집 쪽으로는 산불이 안 올 거야. 걱정하지 마라. 괜히 부산스럽게 움직일 필요 없어. 라는 말만 반복하셨지요. 부모님 특유의 낙천적인 성격 때문인지 오히려 제 걱정을 과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걱정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같이 산불 관련 소식을 접하면서 산불이 어느 방향으로 번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매번 전화를 드려도 돌아오는 대답은 같았습니다. 여기 괜찮다니까. 뉴욕에서 내일이나 잘해. 부모님의 태도가 답답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너무 무섭기도 했습니다. 가족을 직접 보지 못하고 뉴욕에서 뉴스를 통해 상황을 바라봐야 하는 제 입장은 참으로 막막했어요. 결국 저는 회사에 이야기를 꺼내기로 했습니다. 제가 현장 취재를 가겠다고 자원하고 싶습니다. 산불과 관련된 중요한 현장을 직접 취재한다는 것은 제 업무에도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계신 지역의 상황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생각했어요. 회사에 제 의사를 전하자 반응은 예상 밖으로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사실 산불이 워낙 위험하고 상황이 급박하다 보니 다들 그 지역 취재를 꺼리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제가 스스로 자원하겠다고 나서자 팀에서는 무척 반기는 눈치였습니다. 정말 큰 결심했네. 미셸, 조심히 다녀와요. 꼭 안전에 유의하면서 취재해야 해요. 라고 말하며 진심으로 제 결정을 존중해 주었지요. 그렇게 비행기에 타기 전에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매일같이 전화를 드리고 문자를 주고받던 사이였는데 이번에는 아무리 전화를 해도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단순히 바쁘시거나 전화기를 두고 나오셨겠거니 생각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불안한 마음이 커져만 갔습니다. 왠지 모를 불길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뉴스를 통해 산불의 확산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그 속에서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각 스마트폰 화면을 통해 부모님이 사시는 동네 근처 카운티로 불길이 옮겨 붙었다는 장면을 보게 되었어요. 영상 속 사람들은 급하게 짐을 챙겨 대피소로 이동하고 있었고 그 뒤로는 거센 불길과 연기가 하늘로 치솟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손이 덜덜 떨리고 머릿속은 부모님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부모님은 무사하실까? 정말 괜찮으실까? 하는 걱정이 저를 짓눌렀어요. 지금 당장 부모님께로 달려가야 한다는 생각에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님과 연락이 닿지 않는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LA로 가는 비행기에 올라타는 것이었어요.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며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봤지만 여전히 아무 대답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비행기에 탔고 부모님과 함께한 추억이 떠올랐어요. 사실 저는 입양아입니다. 1998년 저는 한국에서 지금의 부모님께 입양되어 미국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은 원래 한국에서 변호사로 일하시던 분들이었습니다. 90년대에 부모님은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고 계셨지만 어머니께서 젊은 나이에 자궁암 판정을 받으신 것이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다행히 치료를 받으셨지만 의사로부터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판정을 받으셨다고 해요. 그 시기는 부모님께 너무도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노력하셨지만 두 분 모두 한국에서의 생활이 우울하고 힘들었다고 하셨어요. 그러던 중 아버지께 미국에서 변호사로 일할 기회가 생겼고 두 분은 이 기회를 받아들이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LA로 오셨습니다. 부모님은 LA에서의 생활을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평화로운 환경과 특히 한인타운의 존재 덕분에 고향에 대한 그리움도 느끼지 않으셨다고 해요. 이곳에서 부모님은 매주 한 번씩 고아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아이들을 돌보며 어머니는 아버지께 입양에 대해 물으셨고 아버지는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동의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두 분의 딸이 되었고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과 헌신 속에서 자라게 되었어요. 부모님은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은 저에게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라고 하셨고 이기적이지 않게 행동하는 법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또 어떤 일이든 끝까지 해내는 끈기와 책임감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공부를 시작할 때면 항상 끝을 본다는 생각으로 해라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그 가르침을 지금까지도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교나 직장에서 사람들은 종종 제가 미국인 같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남들이 꺼리는 일을 먼저 나서서 하는 태도, 배려심 깊은 행동, 그리고 끈기 있는 모습은 미국 사회에서는 신기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에게는 이런 태도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부모님께 배운 것이니까요. 부모님은 저를 정말 사랑으로 키워주셨어요. 어머니는 항상 제게 말씀하셨어요. 미셸, 너는 우리가 선택한 가장 소중한 선물이란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부모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받은 사랑과 가르침 덕분에 저는 지금의 제가 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소중한 부모님과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속상합니다. 부모님과 다시 만날 수 있다면, 그리고 그분들이 무사하다면 저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과 함께 한인타운의 작은 식당에서 따뜻한 김치찌개를 나눠 먹었던 기억, 주말 아침마다 산책을 하며 어머니께서 들려주셨던 한국 동화 이야기, 그리고 제가 어두운 시기를 겪을 때마다 묵묵히 제 곁을 지켜주셨던 부모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이 모든 순간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LA에 도착하면 저는 가장 먼저 부모님을 찾을 것입니다. 어딘가 안전한 곳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실 거라고 믿으며 부모님께 무사히 다시 안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LA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부모님께 전화를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다행히도 아버지가 전화를 받으셨고 걱정하게 해서 미안하다며 절 안심시키셨어요. 저는 부모님께 무사하시다면 된 거라며 지금 어디에 계신지를 물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집은 이미 다 불타버렸지만 한인타운 안에서 다른 한국인들의 도움을 받아 지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회사 동료들과 함께 현장 상황을 먼저 체크한 뒤 그쪽으로 넘어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과의 통화로 잠시 안도의 숨을 내쉬었지만 LA의 상황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화재 현장으로 이동하던 중 저는 곳곳에서 경찰이 흑인들을 체포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곧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LA의 고급 주택들은 집주인들이 모두 피난을 떠난 상태였고 이 틈을 노려 일부 사람들이 약탈을 시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뉴스에서는 흑인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빈집을 털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경찰은 이를 막기 위해 강력히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산불이라는 재난이 사람들의 삶을 앗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끔찍한데 이런 혼란 속에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갈등과 범죄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화재 현장을 처음 목격했을 때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 서부 최대 도시인 캘리포니아주 LA의 퍼시픽 팰리세이즈 지역에서 시작된 화재는 말 그대로 악마의 화재라고 부를 만했습니다. 하늘을 뒤덮은 검은 연기와 곳곳에서 활활 타오르는 불길은 재난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지만 이건 현실이었습니다. 이곳은 부유층이 모여 사는 고급 주택가로 멜 깁슨, 페리스 힐튼, 박찬호 같은 유명 인사들이 집을 소유한 지역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부와 명성도 자연재해 앞에서는 무의미했습니다. 화재는 퍼시픽 팰리세이즈뿐만 아니라 카본 비치와 말리부 인근까지 동시다발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불길은 순식간에 12km 이상 퍼졌고 서울 여의도의 2배 반에 해당하는 면적을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산타애나 강풍이라는 악명 높은 바람 때문이었습니다. 이 강풍은 가을과 겨울철에 가끔 발생하며 뜨겁고 건조한 열풍으로 불씨를 더욱 멀리, 더욱 빠르게 퍼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번 강풍은 순간 최대 시속 240km에 이를 정도로 강력했고 불길이 언덕에서 언덕으로 날아가게 만들며 화재를 통제 불가능한 상태로 몰아갔습니다. 이번 화재로 인한 피해는 가히 천문학적이었습니다. 현재까지 사망자는 24명에 달하며 약 12,000채 이상의 건물이 전소되었습니다. 피해액은 약 200조 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는 캘리포니아 역사상 최악의 재난 중 하나로 기록될 것입니다. 현장에서 본 풍경은 처참했습니다. 불길에 삼켜져 폐허가 된 주택들 사이로 기적적으로 멀쩡한 집들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집들은 대부분 콘크리트로 지어진 집들이었는데 철저한 소방 대비 설계를 통해 불길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 오래된 목조 주택들은 나무로 조경된 정원과 함께 불길을 키우는 연료가 되고 말았습니다. 화재 진압 작업도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초기 소화전과 저수지를 이용한 물 공급은 빠르게 고갈되었고 결국 소방관들은 바닷물을 끌어올려 진압을 시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바닷물을 사용하는 것은 소방 장비를 부식시키고 화재가 끝난 후 토양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최후의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소방 인력이 부족해 멕시코에서 소방관들이 지원을 왔고 심지어 수감자들까지 동원되었습니다. 부유층 일부는 시간당 $2,000 약 400만 원을 주고 민간 소방대를 고용해 자신들의 집 주변을 방어하려 애썼습니다. 현지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한 주민은 30년 동안 이곳에서 살았는데 모든 것을 잃었다고 울먹였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삶의 터전을 잃은 슬픔과 절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반면 일부 사람들은 불길이 자신들의 집에 닿지 않도록 민간 소방대를 고용하거나 헬리콥터로 물을 뿌리는 등 각자 도생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재난 속에서도 빈부격차가 드러나는 단면이었습니다. 화재의 원인에 대해서도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새해맞이 폭죽놀이가 화재의 시초가 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당시 폭죽이 뒷산에 불씨를 옮겼고 이는 몇 시간 만에 진압되었지만 며칠 뒤 강풍을 타고 다시 불길이 살아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캘리포니아주 정부의 물 관리 정책 실패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보수 세력은 캘리포니아를 이끄는 민주당이 저수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번 화재를 초기에 막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진보 세력은 기후 변화를 방치한 연방 정부를 탓하며 재난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가짜 뉴스도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인해 캘리포니아의 소방 장비가 부족해졌다는 루머나 소방관들이 여성용 핸드백을 들고 불을 끌어 다닌다는 황당한 이야기가 퍼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루머들은 소방 당국의 대응 능력을 의심하게 만들고 혼란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소방 당국은 이러한 루머를 해명하느라 진압 작업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번 화재는 단순히 자연재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기후변화, 도시 계획의 부실, 그리고 정치적 갈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재난이었습니다. 저는 이 현장을 보며 재난의 본질과 인간의 한계를 다시금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익숙한 장소가 보였어요. 바로 제가 어린 시절을 보낸 집이었지요. 그러나 그곳은 이미 형체만 겨우 알아볼 정도로 모두 불타 없어져 버렸어요. 불길에 휩싸인 집터를 보며 저는 마치 제 삶의 일부가 그곳에서 잿더미로 변해버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부모님과의 소중한 추억, 어머니께서 만들어 주신 따뜻한 김치찌개의 냄새, 아버지와 함께 산책하며 나눴던 대화들이 모두 불길 속에 사라져 버린 것만 같았고요. 눈물이 계속해서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저하지 않고 부모님에게 향했어요. LA에 도착한 뒤 하루 종일 화재 현장에서 참혹한 장면을 카메라에 담으며 제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어요. 검붉은 연기로 뒤덮인 하늘 아래 모든 것을 잃고 대피소로 몰려든 사람들의 절망적인 표정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고요. 불길 속에서 소방관들이 끝까지 싸우는 모습도 저를 깊이 흔들어 놓았지요. 그렇게 화재 현장을 떠나 부모님이 계실지도 모를 한인타운으로 향했을 때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화재 현장에서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임에도 한인타운은 너무나 평화로웠거든요. 그것은 단순한 평화로움이 아니었어요. 그곳에는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고 무엇보다 희망이 가득 차 있었지요. 화재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 한인타운에서는 구호물품이 끊임없이 배분되고 있었어요. 교회와 커뮤니티 센터는 대피소로 개방되어 화재로 집을 잃은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었고요. 거리에는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구호물품을 옮기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어떤 가게는 화재 현장에서 일하는 소방관들과 민간 자원봉사자들에게 햄버거와 커피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었지요. 한 식당에서는 따뜻한 국과 밥을 만들어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며
화재 진압과 복구에 힘쓰는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했어요. 저는 그 가게 문 앞에 붙어있던 한 메시지를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지요. 화재 진압에 힘쓰는 모든 분들, 그리고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감사와 위로를 드립니다. 이곳에서 필요한 것을 가져가세요. 비용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글을 읽는 순간 제 가슴은 뜨거워졌어요. 단순히 재난의 충격 속에서 버텨내는 것만으로도 힘든 상황에서 한인타운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을 나누며 이웃과 소방관들에게 도움을 손길을 건네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들만의 안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서로를 돌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었지요. 알고 보니 이런 문화는 이번에 갑작스럽게 생긴 것이 아니었어요. 한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재난 상황이나 국가적인 어려움이 닥쳤을 때 서로 돕는 문화가 굳건히 자리 잡고 있었지요. 얼마 전 한국에서 비행기 추락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비슷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고 발생 직후부터 전국 곳곳에서 구호 물품과 기부금이 모이기 시작했고 피해자와 가족들을 위해 무료 숙소와 식사가 제공되었어요. 지역의 작은 카페와 식당들에서도 피해자와 가족들에게는 무료라는 안내문을 내걸고 도움을 나눴지요. 이런 연대의 움직임은 단순히 물질적인 도움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위로하고 함께 이겨내겠다는 마음을 공유하는 모습이 그 어느 때보다도 빛났어요. 또한 한국의 대규모 평화 시위나 집회에서도 이러한 문화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서 목소리를 낼 때 주변 상점에서는 시위 참가자들에게 따뜻한 음료나 간식을 선결제 형태로 제공하며 힘을 보탰지요. 그러한 한국의 문화는 단순히 물질적인 나눔을 넘어 공동체의 힘과 연대의 가치를 보여주는 사례로 세계적인 찬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번 LA 산불에서도 한인타운 주민들은 바로 그 정신을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한인타운의 구호 활동을 지켜보며 단순히 물건이나 돈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희망과 용기를 함께 나누는 이들의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들의 연대와 헌신은 화재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단순한 도움 그 이상이었고 절망 속에서 빛나는 희망의 등불과 같았지요. 한인타운 거리에서 만난 한 자원봉사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서로 돕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든 여기에서든 어려움이 닥치면 함께 일어나야죠. 우리에게는 그런 문화가 있거든요. 그분의 말은 한국인 특유의 공동체 의식과 연대의 가치를 완벽히 설명하고 있었어요. 저는 한인타운의 모습을 보며 저는 단지 재난 현장을 취재하는 기자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한인 커뮤니티 대표와 인터뷰를 할 기회를 얻었어요. 그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한인타운 사람들은 이곳에서 살아가는 한 가족입니다. 산불이 아무리 크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서로를 돕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인타운에서의 구호 활동을 뒤로하고 아버지가 계신 대피소로 서둘러 향했어요. 마음속으로는 계속 기도하며 부모님이 무사하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지요. 대피소 입구에 도착했을 때 멀리서 아버지의 익숙한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그 순간 모든 긴장감이 풀리는 것 같았고 아버지께 달려가 그분을 꽉 안고는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냈어요. 아버지, 정말 다행이에요. 너무 무서웠어요. 저는 흐느끼며 말씀드렸어요. 아버지는 제 등을 가볍게 두드리며 저를 안심시키셨어요. 미셸, 걱정하지 마라. 우린 무사하다. 내가 이렇게 와준 것만으로도 충분히 고맙다. 잠시 뒤 어머니도 대피소 안쪽에서 나오셨고 저는 두 분을 꼭 안으며 펑펑 울었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집이 모두 불타버렸다는 사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우리 집은 이제 어떡해요? 이제 어디서 살아야 해요? 너무 무서웠어요. 부모님. 저는 감정이 북받쳐 멈출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며 부모님께 물었어요. 부모님께서도 제가 이렇게까지 걱정하는 모습을 보니 조금 놀라셨는지 한동안 저를 가만히 보시다가 아버지가 웃음을 터뜨리셨지요. 미셸, 그 집 하나만 우리 집인 줄 알았니? 아버지의 뜻밖의 말에 저는 눈물을 멈추고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쳐다봤어요. 우리 한인타운 안에 작은 아파트 하나 사놓은 게 있어. 거기서 살면 된다. 걱정할 필요 없어. 순간 저는 너무 황당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부모님은 평생 검소한 삶을 살아오셨거든요. 어릴 적부터 부모님은 절약과 나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저를 키우셨어요. 남는 돈이 있으면 항상 기부를 하시거나 고아원에 지원하셨던 분들인데 언제 아파트까지 준비해 놓으셨는지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부모님, 어떻게 이런 걸 미리 준비해 놓으셨어요? 말씀도 안 하셨잖아요. 제가 당황스러워하며 물었더니 아버지는 여유롭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미셸, 사람은 준비하고 살아야 한다. 너희 어머니랑 나는 항상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조금씩 모았지.
그 돈으로 이 아파트를 사놓은 거야. 내가 걱정할 필요 없으니 마음 편히 있어. 어머니도 미소를 지으시며 한마디를 덧붙이셨어요. 우린 내가 우리 걱정 안 하길 바랐어. 그래서 굳이 얘기하지 않았던 거야. 중요한 건 우리 모두가 무사하다는 거지. 정말 너무 감사해요. 부모님이 있어서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는 부모님을 다시 꼭 안았어요. 두 분은 저를 다독이며 웃으셨고 그 순간 저는 부모님이 제 삶에서 얼마나 큰 버팀목인지를 다시금 깨달았지요. 그리고 잠시 후 아버지는 한인타운에 대해 느낀 점이 무엇인지 물으셨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많은 걸 느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를 돕고 준비된 모습을 보면서 정말 놀랐어요. 그러자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시며 왜 한인타운이 이렇게 큰 화재 속에서도 피해를 입지 않고 비교적 안전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버지는 한인타운의 대부분의 건물이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어 내구성이 강하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미셸, 이곳 건물들은 단순히 싸게 빨리 지어진 것이 아니야. 우리 한인들은 건축비가 더 들어도 안전을 위해 콘크리트를 선택했지. 이것이 우리가 재난에서도 비교적 안전할 수 있었던 이유야. 아버지는 콘크리트 건축이 단지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 한국전쟁과 같은 고난 속에서 얻은 교훈이라고 설명하셨어요. 전쟁을 겪으면서 목재 건물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두 알게 되었지. 그 경험이 우리 조상들로부터 이어져 온 지혜로 남아 지금의 한인타운 건축 문화로 이어진 거야.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저는 한인타운의 건물들이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경험과 선택이 녹아있는 상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 한인회에서 모든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긴급 브리핑을 연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재난 상황 속에서도 정보와 대응 방안을 공유하며 혼란을 줄이기 위한 한인회의 노력이었지요. 부모님과 저는 함께 커뮤니티 센터로 향했습니다. 컨트롤 타워로 지정된 커뮤니티 센터는 이미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모두 긴장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의는 한인회를 대표해 재난 대응을 총괄하고 있는 김영식 씨가 진행했어요. 50대 중반의 중후한 목소리와 카리스마 넘치는 태도로 무대에 오른 김영식 씨는 단숨에 참석자들의 이목을 사로잡았지요. 그는 먼저 현재 3불의 진행 방향과 피해 상황을 간략히 설명한 뒤 왜 한인타운이 비교적 안전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인타운 건물의 대부분이 콘크리트 구조라는 사실이 이번 화재에서 큰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말에 회의장은 숙연해졌습니다. 그는 이어서 한인타운의 건축 방식을 설명하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돈이 더 들더라도 안전하고 튼튼한 콘크리트를 선택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건축 방식의 차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조상들이 남긴 지혜와 교훈이 현재의 선택으로 이어진 결과입니다. 그는 또한 소방시설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습니다. 1세대 한인들 중에는 소방대원으로 일하셨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분들이 우리에게 스프링클러와 방화문, 소화기의 중요성을 알려줬고 이를 철저히 관리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이런 작은 노력이 이번 재난에서도 큰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김영식 씨는 마지막으로 한인타운이 비교적 안전할 수 있었던 진짜 이유를 밝혔습니다. 진정한 이유는 우리 한인들의 공동체 정신입니다. 한국인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돕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번 화재에서도 자발적으로 나선 많은 사람들이 구호 물품을 나르고 대피소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의 이 말은 단순히 참석자들을 자랑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다시금 깨닫게 해주었어요. 그의 말이 끝나자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조용한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저는 한인타운이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 사는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희생과 단결,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역사적 유산이었어요. 부모님과 김영식 씨 같은 이들이 보여준 헌신과 공동체 정신은 저를 비롯한 젊은 세대에게 커다란 책임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한인타운은 단순한 커뮤니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의 연대와 희망을 전하는 하나의 빛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빛의 일부라는 사실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미국 기자 미셸의 이야기였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 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된답니다.